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둘을 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이르다 싶은 나이에 일찍이 결혼을 하여 슬하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아이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뭘 모르던 철모른 시절의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랑스럽고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제 목숨과 바꾸어도 부족함이 없을 귀한 아이들을 안겨준 것 외에는 제게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아내를 꼬여놓고도 아내는커녕 제 자식들한테까지 관심이 없었던 책임감 없는 가장이었던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남편네 어머니, 시어머니까지도 제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였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 저 역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들한테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야 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니까 지난 세월 다 잊고 다시 잘해보자고? 아이고, 아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기선이 주선이 생각도 해야지. 우리 애들 생각을 했으면 더더욱 나한테 그따위로 굴지 말았어야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던가요. 한으로 따지면 저 역시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맘 같지 않다 하더라도 더는 이런 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결혼할 때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저를 힘겹게 만들 거라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항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입장에서 그동안의 결심을 뒤집어 엎을 만큼 중대한 일을 결정했을 땐 저도 제 인생이 분명 지금과는 달라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우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이런 제가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도 일말의 변명거리가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평생 제대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본 적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안락한 가정과 조건 없이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저는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 아장아장 겨우 걸음을 뗐던 제 손을 붙잡은 투박한 손을 어렴풋이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손을 잡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거나 그 외에 별다른 추억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버려진 아이들의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 아마도 제 친부로 추정되는 그 사람 역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입장이니 저를 보육원에 맡긴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친부모에 대한 제 원망의 감정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처음 보육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차례 입양을 갔다가 제 두에도 채우지 못하고 파양을 당해 다른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을 땐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생채기가 생겨진 이후였습니다. 그때 역시 아직 많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자세한 정황까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 집에서도 살가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파양은 흔한 일이에요. 부부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차선책으로 입양을 결정했지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친자식이 생긴 겁니다. 애초에 친자식을 낳는 것 이상의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입양인데 그런 대단한 각오와 결심 없이 그저 슬하에 자식 하나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입양을 결정했으니 파양 역시 그만큼 쉽게 생각되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친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는 아이는 경솔한 양부모의 결정으로 또 한 번 부모를 잃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온통 가시가 박혀 못난 제 성격은 이런 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존재인 친부모가 저를 책임지지 않고 완전한 타인들에게 저를 버렸다는 사실. 제겐 그것만으로도 평생 남들보다 모자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결핍과 자격지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해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나 비참하고 힘겹게 만든 건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나치를 말던가, 지들 자식 생긴다고 버릴 것 같으면 애초에 데려가지를 말던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경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정말 제가 못나서일 뿐일 건가요? 자라는 내내 이런 비참한 생각에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저처럼 성격이 다 어둡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개중에는 이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타고난 성품이 천진해 다른 친구들과 가끔 봉사 오시는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자기나 저나 처한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쟤는 사는 게 뭐가 저렇게 재밌나 싶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아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청춘을 맞이하여 한참 밝고 반짝거리던 대학생 언니 오빠 봉사자들의 귀염을 독차지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희 같은 환경의 아이들은 웬만큼 공부 잘하지 않고서는 대학 진학을 꿈꾸기가 정말이지 어렵습니다. 물론 후원 개념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쉽사리 찾아오지는 않았죠. 학교에서 동급생들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한다며 싫은 소리를 하고 투덜댈 때도 제게는 그저 배부른 투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제게 저런 애들 집에서 저 지금 하는 것만큼 하면 대학 진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저렇게 뒤에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자식도 자식이라고 집에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보내주었죠. 그렇게 주변 모든 것이 못마땅했으니 당연히 저를 반겨주는 친구들도 없었죠. 지금이야 저라도 저처럼 뾰족한 사람 곁에 쉽게 다가설 수 없었으리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고아라서 쉽게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을 거라 속단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설 생각은커녕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보육원을 찾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제게 동경의 대상임과 동시에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이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갓 성인이 되어 한참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많은 나이이고 얼마든지 봉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귀한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여쁜 청춘을 남들을 위해 할애할 줄 아는 이들이었으니 심성도 참 고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 불만 가득한 제 눈에 어디 그런 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언니 오빠들 한 번씩 올 때마다 보육원 아이들이 발그레한 얼굴로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들 인생 재미있게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시간 쓰다 가버리면 그뿐인데 저와 함께 생활하던 아이들은 그런 이들에 대한 동경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치 어디 닭 뒤에 병아리처럼 졸졸 뒤쫓아다니곤 했으니까요. 자존심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라고 그런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티를 내는 것조차도 왠지 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 역시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그렇게 티나게 삐딱하게 구는 제 태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례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저같이 뾰족한 아이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거겠죠. 한마디로 제게 호의를 가지고 정을 베풀어 주신 분께조차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은 저였어요. 그것조차도 동정으로 여기는 저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누구도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을 거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었지만 사실 그런 태도로 누군가 저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다 한들 고지고대로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상처만 가득한 유년을 보내지 않았겠죠. 와중에 그 속에서 저를 항상 사랑으로 아껴주셨던 보육원 수녀님과 학창시절 내내 제게 더 각별한 마음을 써주셨던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 저 같은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셨던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저 스스로도 좀 더 편안해질 기회를 제가 차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에는 외톨이 신세가 된 저였어요. 졸업하면 더 이상 보육원에 머무를 수 없으니 이제는 정말로 홀로서기라 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만 비쩍 컸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상처가 많은 아이일 뿐인 저를 수녀님께서 어찌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지연아, 이제 독립하게 되면 정말로 너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척하면서 지내면 앞으로 네가 너무 힘들어져.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지내서는 안 돼. 응? 부모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몇이나 키워내신지 모를 수녀님이셨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아이들을 정말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수녀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 곧 저 역시 겪게 될 현실에 어떻게 우려가 없으실 수 있으셨겠어요.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 역시 저 같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만큼이나 고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다 할 인간관계 없이 지내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같은 보육원 친구들조차도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라는 것이 그 친구들을 보면 더욱 여실하게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야말로 같은 처지의 저 같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세상에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라고 나를 업신여기고 외톨이로 만든다고만 생각했지. 제게도 남들처럼 누군가와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김지현. 그게 고아인 제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듣기로는 제가 홀로 오독하니 보육원 문 앞에 쭈그러 앉아있을 때 제 이름을 전하는 쪽지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로 컸었는데 설마 하니 친부모라는 사람이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남겨주지 않았다니 어차피 버릴 자식이니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으나 제게는 그마저도 평생 콤플렉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붙여진 이름이 흔하디 흔한 지연이란 이름이었어요. 반에도 저와 같은 이름이 어쩔 때는 몇 명씩 겹칠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죠.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흔한 자기 이름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단지 흔한 이름이라는 이유뿐만은 아니었어요. 같은 지연이라 하더라도 저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10달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는 동안 태어난 아이를 만나기 위해 고대하며 고심해서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이름이 평범했지 그 이름을 짓는 과정과 지어준 사람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터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조차도 없으니 그저 누구나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굴러다니는 흔한 이름 주워다 제게 턱하니 갖다 붙인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깐 입양을 갔을 때 다른 이름이 붙여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집이야 입양을 가기 전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았으니 마음에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평생 제 기억에서 씻어버리고 싶은 악몽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그때 불렸던 이름은 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낳은 자식의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한테도 단란한 가정 이루고 살 기회가 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렇게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결국에는 독립을 하여 냉혹한 사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큼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닥을 길 정도의 성적도 아니었으니 고만고만한 직장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보육원 후원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나마 조금 덜 고생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으나 항상 제 현실보다는 이상을 쫓고 있었고 저보다 가진 것 많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 역시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대학 가기에 부족한 성적이라고 말했던 건 어디까지나 고아인 입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했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저보다 성적이 약간 모자라거나 저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고3 때 같은 반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진학했었거든요. 나도 저 애들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내가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여기서 원치도 않은 일을 하며 돈 번다고 용을 쓰고 있을 게 아니라 종종 우리 보육원을 찾아왔었던 그 반짝이던 대학생 언니 오빠들처럼 캠퍼스의 낭만에 젖어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더욱 뼈가 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데 어디 일이라고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저야 나름대로 시키는 거 한다고 했지만 아마 제 사수들 보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제 갓 사회에 나온 20살 햇병아리였을 겁니다. 가뜩이나 어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함께 일하는 어른들에게는 꾸중 들을 일만 자꾸 늘다 보니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아직 어리고 처지가 딱하다 하여 제가 조금 삐딱하게 굴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아무리 어리고 이제가 성인이 된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철부지였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티나게 모나게 굴었다가는 그나마 얻게 된 일자리 쫓겨나지나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싫은 마음을 제 나름대로 감추어가며 꾸역꾸역 출근하는 상황이 즐거울 리가 만무했죠. 타고난 성품 자체가 사교적이지 못한 데다가 그동안 항상 다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으니 뒤늦게 회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보자고 제 딴에 신경을 써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도 사귀어본 사람이 더 잘 사귀는 법이고 대화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색하지 않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용기 내서 겨우 꺼낸 대화는 항상 뭔가 어긋나기 일쑤이고 회사 생활은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로움에 그쳤던 일들에 괴로움까지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도 제가 머리는 쓸만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일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깨지고 보니 그건 역시 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참 하나부터 열까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싶은 생각은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타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게 선뜻 먼저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 사람은 아니었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의 영업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워낙 외근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자기 회사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을 때보다 거래처를 돌면서 일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영업이라는 일의 특성상 사람 만나는 일도 많고 그만큼 사람 대하는 일에 능숙한 남편이었습니다. 언변도 아주 번지르르 했어요. 남편이 저희 회사 들를 때마다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직원들이 반색을 하며 반길 정도였습니다. 이 대리는 이렇게 사람이 말을 재밌게 잘하는데 왜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집에서 빨리 장가가라고 어찌나 잔소리하는지. 어휴, 요즘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니까요. 남편은 그때 이미 나이가 30이 넘기고 있었어요. 아마 멀쩡한 집에서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란 여자애였다면 자기보다 10살 더 많은 남자는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 정도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창 인간관계에 주눅 들고 있고 자괴감에 휩싸여있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이 그야말로 어른 남자의 표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색한 줄도 모르고 어른답게 잘 어울릴까 싶어서 흘끗흘끗 쳐다보는 것이 동경으로 발전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이에 비해서는 동안이었다는 점도 호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저와 한참 거리감이 느껴지는 나이 먹은 외모였다면 아마 남편 말주변이 좋았다고 한들 이성으로 느껴질 일말의 여지조차 없었을 겁니다. 제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낸 경험이 없다 뿐이지
눈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쉬운 귀염상이었으니 저만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싶었던 것이 쉽게 호감으로 돌아설 수 있었겠죠. 아마 남편은 그 여우 같은 성미로 제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아챘을 거예요. 아무리 제 딴에는 티를 안 난다 안 낸다 해도 이제 곧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살 어린 여자의 행실 정도야 그 능구렁이 같은 성미에 빤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놈도 그래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여자애가 조금 호감 품었기로서니 얼씨구나 싶어 제게 들이댄 걸 보면 말입니다. 멀쩡한 남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가 마음을 품으면 그저 한번 웃고 지나갈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저 여자애도 나이 좀 먹으면 비슷한 또래 만나 제짝 찾아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들이대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말을 붙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저는 제 발로 남편 어장에 걸어 들어간 어리숙하고 미숙한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죠. 지연 씨, 회사 생활 참 쉽지 않지? 남의 돈 벌어먹고 산다는 게 참 더러운 일이야. 남편 눈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제 처지는 쉽게 보였을 겁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제게 질책에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저를 한참 어린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생활하는 동등한 사람처럼 말을 붙여주는 남편 때문에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남편이 아마 그 정도의 계산을 마치고 의도적으로 저를 꼬여낼 생각에 제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해준 거겠지만 미처 그런 것까지 눈치채기에는 너무나 어렸던 저는 그걸 남편만큼은 저를 같은 성인으로 제대로 대우해준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 그 시절에 남편이 저를 대했던 딱 그 정도가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남에게 마음 주지 말자 여기었던 저였음에도 마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야한 게 저희 사이에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제가 회사에서 크게 실수를 저지른 때였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주변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아 살면서 가장 큰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그만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남편에게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저를 끝까지 붙들고는 마치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듯이 소리를 치는 남편이었어요. 나 지연씨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아무리 세상 사는 것 치사스럽고 더럽다고는 해도 혼자보다야 둘이 낫겠지. 비슷한 처지에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그러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 제 심신이 조금만 더 정상적이었더라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시커먼 속셈, 뻔히 보이는 사탕발림에는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사회 나와서 이미 마음이 깎일 만큼 깎여 있었고 제발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저를 잡아줬으면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가장 약할 때를 노려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남편이었어요. 20살 그 좋은 나이에 그럴듯한 프로포즈는커녕 몇천 원 하지도 않은 꽃 한 송이조차 없는 비루한 청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한 것은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도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와는 처음부터 상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거의 띠동갑 나이 차이 나는 어린 여자를 데려왔는데도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시어머니였어요. 그게 며느리감이 너무 어려서라는 이유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나이가 어린 것만큼은 트집 잡지 않은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이날이 때껏 여자 하나 안 데려오다가 집도 절도 없는 처내고아를 며느리감이랍시고 데려와? 그나마 나이는 어리다니 애는 잘 낳겠다마는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그렇지.
제가 고아라는 것에 대해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혹은 비꼬는 못된 인간들도 있었지만 저렇게 대놓고 제가 고아라는 걸 면전에서 욕설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순식간에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혹시나 자기랑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라도 칠까 싶어 남편이 다급하게 막아섰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모도 없이 힘들게 크면서도 지현 씨만큼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몰라. 엄마가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결혼할 거야. 이 자식이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어디서 그런 불효막심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그 둘이 결혼을 하네 만회하면서 투닥거리고 있는 동안 시원하게 입 한 번 떼보지 못한 저였습니다. 뭐 가진 것 없는 고아이니 두 팔 벌려 반겨줄 거라는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제 할머니 뻘은 되어 보이는 노인한테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으리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정말 잘난 아들 채가는 입장이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당시 남편은 나이에 비해 직급이 높지도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시댁이라고 처음 찾아간 집도 관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얇고 좁은 집이었습니다. 저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남편 역시 대단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를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랬죠. 제가 마지못한 척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도 이 정도면 그렇게 누구 하나 크게 기울지 않으니 고아랍시고 크게 천대받은 일까지는 없겠지 싶어서였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 씨, 지금은 우리 엄마가 지연 씨의 진가를 몰라봐서 저러는 거야.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엄마도 지연 씨 마음에 들어할걸? 그리고 손주라도 하나 생겨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까지 안겨줬는데 우리 엄마가 아주 지연 씨를 업고 다닐 거라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만큼 말이 빨라지고 많아진 남편이었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 설마 하니 엄마가 끝까지 저렇게 삐딱하게 나오실 거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연 씨 고생 안 시킬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지금 들으면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해보겠다고 하는 아무런 의미도 책임감도 없는 말에 불과하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저였습니다. 그 빈약한 한마디로 끔찍한 시어머니 시집살이 예고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린 저였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참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시죠?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저조차도 제가 일이 답답한데요. 하지만 그때만큼 저 역시 정말 절박했고 그거 외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컸던 만큼 가정에 대한 동경도 컸던 저였습니다. 혼자는 이제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어요. 누구라도 제 옆에 붙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는 서러운 생각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도 없이 그저 간소한 살림살이 몇 가지 구비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셨더라도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충분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어긋났던 제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년생으로 제 귀중한 아이들을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남편이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손자들이 생겼음에도 저를 곱깝게 보는 시어머니 눈길이 보드라워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들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는 둘이 나가죠? 시어머니야, 저도 항상 싫었지만 그 말만큼은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인 만큼 자식은 정말 신중하게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제게 아이부터 가질 것을 재촉하는 남편이었어요. 애는 일찍 가질수록 좋다니까. 당신 몸을 생각해보더라도 젊은 나이에 일찍 낳고 회복해야 다시 일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직 월세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갖출 것 좀 갖추고 나서. 뭐야?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얼른 아이들을 가져서 단란한 가정 꾸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돈 벌 능률도 더 생기는 거야. 결혼 전까지는 안 그러더니 결혼 후에는 뭐 하나만 자기한테 거슬러도 자기보다 한창 어린 철부지 취급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라도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을 텐데 저 역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아이들을 얻는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생애 처음을 단칸방으로 시작하게 만들며 해준 것 없는 부모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자식으로까지는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 키우고 싶었어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을 깨달았을 때 내 부모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를 버릴 생각까지 한 건가 하는 생각에 섬뜩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달라 내 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들만큼은 내 손으로 건사하게 키우리라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그런 제 결심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허영심이 더욱 심해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영업하면서 가뜩이나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근거 없는 소스들을 많이 물어오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여윳돈조차 홀랑 날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저도 그만 눈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올해 애들 학교 들어가면 쓰겠다고 없는 형편에 먹는 거 입는 거 줄여가며 모은 돈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날릴 수가 있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돈 몇 푼 좀 날렸기로써니 어디 여자가 가장 앞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후에 남편이 직장생활까지 때려치우고 집 보증금까지 뺄 정도로 주식에 눈이 뒤집혀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은 후였어요. 저희끼리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그토록 질색을 했던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던 날은 그만 두 눈 딱 감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집안 건사를 못하면 그나마 있던 쪽방 하나를 못 지켜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내 아들이 돈 한 푼 없는 지 마누라랑 새끼 둘까지 걷어먹이겠다고 얼마나 압박감이 컸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아들의 과오마저 제 잘못으로 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거기다 왜 자기 자손인 손자들까지 그렇게 눈엣 가시처럼 여겼는지 제가 미운 건 밉다 치더라도 자기 손자들 아닙니까? 아직 말귀라 알아듣지 못한 나이라 하더라도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자식 그런 소리 듣는 걸 반기겠습니까? 남편이 잃은 돈 채워보겠다고 부업이며 뭐며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아와 잠잘 새도 없이 일하면서도 아이들 시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던 저였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년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 꼴이 아주 말도 아니야. 그래도 따로 살 때는 말로만 저를 비난하던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더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제 등이며 머리통이며 후려치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디서 그따위 막말하고 있어? 효도는커녕 다 늙은 시어머니 집에 뻔뻔하게 비집고 들어와 자식 새끼까지 들어앉혀놓고는 이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를 쳐? 저라고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남편놈에게 지쳤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참고 넘어갈 요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시어머니 말 맞다나 지금 아쉬운 처지는 저쪽이 아니라 저희였어요. 저 역시 저런 사람과 어찌 같이 살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시어머니마저 없으면 저 피덩이 둘을 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면서도 결국은 입을 다물 수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참지 않으면 제 아이들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인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어미인 제가 참아야죠. 여러분들 듣기에도 참 기가 차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 집구석에서 제 위치라는 게 그랬습니다. 제가 능력이라도 있어서 내 새끼들 제 힘으로 건사만 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살았겠습니까마는 그저 내 자식들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처음에 술 깨고는 자기가 벌인 짓에 흠칫하던 시모도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이제는 술에 취하지 않아도 자기 분풀이 할 때가 필요하면 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까지 받고 살아야 해?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야? 이놈의 여편네가 며칠 만에 보는 남편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내 덕에 있을 곳까지 마련했으면 네 새끼는 네가 책임져야지. 더 볼 것도 없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런 상황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가실 새 없는 제 어린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은커녕 그저 잃은 돈 때문에 울분이 가득 차 있는 남편이었어요. 아내고 자식이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다니 뒤늦게 내 발등을 찍고 싶다 한들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면서 나보다 더 가여운 인생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내 자식들을 이런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맞아서 든 피멍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엇나갈수록 시어머니의 폐악도 나날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어요. 이웃이라 해봤자 시어머니와 거의 평생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나이 어리고 의지할 곳 없는 남의 집 며느리 불쌍해하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특히나 옆집 여자는 시어머니 못지않게 악독한 인간이었어요. 자식이 돼서 그저 부모 뜯어먹을 생각이 혈안이 되어가지고는 이래서 자식 출가시킬 때 부모 됨됨이를 따져야 하는 거야.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자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시어머니 옆에서 부추기는 옆집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날따라 유독 더 심했던 시어머니 폐악을 견디지 못하고 맨발로 박차고 나갔을 때도 저를 고스란히 시어머니 아가리에 갖다 바친 거겠죠. 그 여자 우악스러운 손길을 피해 정신없이 뛰어 들어간 것이 하필이면 그 옆집이라는 거는 저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제 손목을 덥석 붙은 옆집 여자가 고래고래 고함을 쳤어요. 형님, 여기 형님 며느리 와 있어요. 형님 빨리 잡아가요. 이 년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지 그래.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이건 놔. 결국 옆집 여자 고자질에 억센 시어머니 손길에 붙들려 다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속골이 꼭 제 신세와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비참함에 그만 죽고 싶어졌어요. 저 늙은 여자는 뭘 먹고 저렇게 기운이 넘치는지 아무리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억센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손 단장 놓지 못해. 벼랑간 갑자기 튀어나온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의 등장에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남자의 뒤편에 있던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시어머니에게서 붙들린 제 손을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대단한 장정들이 시어머니를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남의 일? 감히 내 자식한테 손을 대놓고 남의 일?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진 저를 돌아본 남자가 이내 덥석 저를 껴안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은선아, 내 새끼 은선아. 대체 이게 다 무슨 난장인가 싶으시죠? 네, 그렇게 낯선 여자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저를 얼싸하는 그 남자는 바로
20년 전 저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갔던 제 친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남몰래 제 친부모를 제외하게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으나 이미 현실에 찌들 대로 찌든 그때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칠 줄 모르고 꺼이꺼이 우는 남자 품에 안겨있자니 저도 모르게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모멸적인 상황과 겹쳐 그동안 고아로 자라면서 겪었던 서름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알싸하는 그 남자 어깨를 주먹으로 쥐고 마구 때리며 울부짖었어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 고아로 평생을 쓸쓸하게 살아온 서름,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어머니 밑에서 학대당하며 살아온 분노와 억울함, 이 모든 것이 한때 뭉쳐서 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악을 쓰다 탈진할 정도로 말이죠. 겨우 진정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읍소하는 친부였습니다. 사업 망한 후로 네 엄마도 떠나고 어떻게든 혼자 다시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 혼자 방치된 네가 응급실에서 고열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이러다 내가 내 새끼 죽이겠구나 싶더라.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인 줄로만 알았어. 정말로 잠깐 숨구멍만 트이면 곧장 너 데려오라고 했어. 그런데 그새 입양을 갔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입양 간 곳은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빌어먹을 나를 파양했던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만나게 될 저희 부녀였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게는 서러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다고 내 지난 세월이 되돌아와요? 내 인생을 보상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그토록 바라오던 친부모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자꾸만 입으로는 미운 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런 제 손을 꽉 붙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한들 어떻게 네 지난 세월을 다 보상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거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거야. 너를 그렇게 업신여겼던 인간들 2번 다시 네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해줄 테다. 이미 조사를 통해 제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다 알고 오신 아버지셨습니다. 게다가 저희의 재회의 순간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더 말을 보태지 않아도 이미 남편놈과 시모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하 있었어요. 뒤늦게 제 친부의 존재를 전해 듣고는 남편이라는 놈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헐레벌떡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제게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니 후환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제게 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를 사람답게 취급해주기만 했더라도 그들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베푸셨을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집구석에서 그리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이미 2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아버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걸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그 입 닥치지 못해? 감히 누굴 더러 장인어른이라는 거야. 당장 내 딸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렇게 저 잘난 줄 알며 제 어린 마누라 무시하던 놈이 아버지 불호령 한마디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놈을 나는 뭘 하고 이리 붙잡고 있었을까 싶어 허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저 따위 값싼 무릎 따위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처지의 여자를 지들 멋대로 짓밟고 비참하게 만든 인간 쓰레기들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그런 불쌍한 어린 여자에 대한 동정은커녕 시모에게 저를 갖다 바치며 즐겨하던 옆집 여자를 비롯한 주위 이웃들은 또 어떻습니까? 돈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더군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간들 가게 건물을 싹 다 사버려서 그 괘씸한 인간들 내쫓는 데는 별로 긴 시간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 못돼 먹은 인간들 제 앞에 와서 추태라도 부릴까 싶어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하신 아버지셨어요. 가뜩이나 별로 잘 살지도 않는 그 동네에 머무는 것조차 버거워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통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남의 불행을 재미삼아 살랍니까? 이웃들이 저런 꼴을 당했는데 괘씸한 심오한 남편놈이라고 무사했겠습니까? 이혼 소송이야 아버지께서 가장 비싼 변호사들 고용하셔서 철저하게 남편놈을 짓뭉개질 의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진 것 없는 놈 두 번 다시 재기할 가능성조차 없도록 짓밟는 아버지 모습에는 명백한 악의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제게 손찌검을 일삼았던 시어머니는 또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그 여자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건드리는 꼴을 그대로 들킨 그 여자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쪼그라들더군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만두니 횟가닥 뒤집혔었나 봐. 내가 니를 정말로 미워했으면 같이 데리고 살았겠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온종을 발휘해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 그렇게 개패드 팰 때 그 온종 좀 발휘해보지 그랬어. 내가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랑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그래서 당신 안 때리고 참고 있는 줄이나 알아. 그 여자는 상습폭행과 학대 혐의로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폭력범의 처벌 수위를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정말이지 이를 갈고 대응하신 거였어요. 경찰들에게 체포되며 잔뜩 겁에 질려 울부짖던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여자 손찌검을 피하느라 신발도 채 깨어 신지 못하고 비참한 꼴로 도망치던 저였어요. 이제 그런 비참한 신세는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있는 친부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우습게 보았던 저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신세가 뒤집혔는데 남편놈과 시모라고 별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제 앞에서 개처럼 비는 모자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힘들 때 잘해준 사람을 잊으면 안 되지.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제발 용서해줘. 힘들 때 잘해줘? 내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죄다 날리고 자식 새끼 방치한 놈이 내가 네 어미한테 맞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놈이 감히? 어미야, 나 여기서 단 하루도 못 지내겠다. 그래도 나 아니었으면 네 새끼들 진짜 길바닥에 나 앉았을 거 아니야. 그걸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서. 당신 같은 쓰레기 폭력범한테 베풀 자비 따위 없어. 그래, 내가 고작 길바닥에 안 나앉겠다고 나를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당신을 그저 견디고만 살았어. 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에 대한 대가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날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그동안 한처럼 제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그것들이 제 눈에 띄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진 것들 저희 아버지 손에 죄다 뺏기고 시어머니 겨우 유치장에서 빼낸다고 사채까지 쓴 전 남편 모자였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특히나 채무자인 그들의 인생을 특별히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것은 굳이 여러분들께 따로 전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시겠죠. 처음에는 다시 만난 친아버지에게 매몰차게 말했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시며 제 한을 풀어주신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전남편 놈이나 시어머니나 함부로 대했던 제 아이들을 세상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해주시는 아버지셨어요.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기쁘기도 슬프기도 한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통쾌한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기 어렵더라고요. 후에 정신과 치료도 꽤 오래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제 아버지와 여전히 부족한 제 엄마가 최고인 줄 아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저도 굳게 마음먹고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비록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려 하니 다소 민망한 기분도 들고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초석이라 생각하니 이마저도 즐거운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제 아이들, 이렇게 저의 진정한 가족들과 지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그들의 애정으로 다시금 힘이 샘솟고는 합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정말 제 목숨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때 다시금 인생의 희망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말이죠. 사람이 꼭 죽으리라는 법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동안 지내왔던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래도 지금껏 살아왔던 것보다는 더한 일이 있겠나 하고 생각하니 세상에 못 겪을 일이 없다는 용기마저 나는 기분입니다. 저 앞으로도 씩씩하게 힘내서 가족들과 잘 지낼게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도 제게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전하고 싶어 청취자가 아닌 사연자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겐 20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4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낳았으니 저는 사실상 집에서 금지 오겹으로 길러진 아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저희 언니는 저랑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터라 제게 거의 엄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로 바쁘셨고 아빠는 버스회사 청소일로 쉬는 틈이 없었으니 제 밥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들을 준비해주고 학부모 상담을 가주는 건 모두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꼭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이나 소세지 야채볶음 같은 반찬들로 밥상을 차려주곤 했어요. 와, 언니 진짜 맛있겠다. 우리 애기 많이 먹어. 급하게 먹다가 또 체하지 말고 천천히. 언니는 가끔씩 저를 애기라고 불러주며 저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여주었어요. 또 과외나 학원을 갈 형편이 아니었던 제게 공부도 직접 가르쳐 주었고요. 또 한편 언니는 제 보디가드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자애와 싸워 코피가 터져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자 언니는 아니 대체 어떤 자식이야? 가만 안 둬. 하며 그 길로 길길이 날뛰며 학교로 찾아가 그 남자애와 부모님을 만나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고 당장 사과하라며 학교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이후로부턴 절 놀렸던 아이들조차 쉽사리 절 건들지 못했어요. 와, 너네 언니 진짜 무서웠대. 제 주변 친구들조차 저렇게 말할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언니였거든요. 아무튼 제겐 언니가 든든한 백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수호천사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거지만 언니도 인생에서 나름의 힘든 굴곡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언니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요새 말로 얼굴이 되게 반반한 오빠였어요.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진한 향수를 뿌리고 가슴팍이 보이도록 풀어헤친 푸른색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언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오빠가 좋았어요. 제게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오빠가 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더라고요. 무려 그것도 4년이나 언니를 속여가며. 언니는 그 일로 깊은 배신감을 느껴 1년간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며 혼자 소가리를 했다 해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때 언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 언니는 행복하고 웃음 많고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언니는 유일하게 제 어린 시절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전봇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언니가 저 자신을 희생하며 만들어 놓은 불빛 덕분에 어둡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언니는 처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정아,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언니를 이해해주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준다는 걸까? 어떤 사람일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처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별로 대단할 것 없어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에 비하면 배도 퉁퉁 나와 있었고, 향수 냄새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언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심 속으론 얼른 언니가 저 사람이랑 헤어지길 바랬어요. 언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언닌 새로운 남자친구와 정말 깊이 관계를 이어갈 모양인지 처음으로 외박도 하고 이 사람에게 사랑한단 말도 하고 엄마와 아빠에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꼬맹이였는데 그 모습이 퍽 보기 불편했어요. 언니를 그 사람이 빼앗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언닌데, 내 언닌데, 아무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언니를 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어느 날은 퉁퉁거리기도 했죠. 그 사람은 웃을 때 이빨에 뭐가 낀지도 모르고 웃는다고. 배도 나왔고 아저씨 같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헤어지면 안 되냐고요. 그러자 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진영 씨는 정말 날 사랑해줘. 아껴주고. 이런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다정이 너도 언니가 행복한 게 좋지? 응. 하지만 말과 달리 저는 그 말에 이렇게 생각했죠. 언니를 사랑한다고? 언니를 사랑하는 건 난데. 제가 언니를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겨우 언니를 1년 만난 그 남자가 뭘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엄마 같은 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는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가 사놓고 어디서 영화표를 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제게 영화표도 선물해주며 무척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늘 모든 말에 그래서 뭐요? 하는 식으로 퉁명스레 대했고 영화표를 줘도 저 영화 안 봐요 하며 거절했지만 언니 남자친구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대학이니 뭐니 수능 입시에 치여 살았지만 언니가 그 남자와 헤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가끔은 교회에 나가 언니와 그 남자가 헤어지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하지만 램프의 요정 지니도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마당에 원래 하늘은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언니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언니와 우리 가족에겐 축복 같은 일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언니가 그 남자에게로 영영 가버리는 길이었지요. 어찌나 언니가 원망스러웠는지 아직도 언니의 결혼식 날이 기억이 나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는 언니와 언니를 사랑스레 바라보던 형부. 언니를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콕콕 찍던 엄마와 늙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고 불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 참 가관이었죠. 언니가 행복하길 바래주기는 망정 뺏겼다고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는 저의 가장 끔찍했던 상상대로 제 곁에서 떠나 독립하여 형부와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전 남몰래 언니의 빈자리와 언니의 냄새가 배인 베개를 끌어안으며 언니를 그리워했고요. 언니는 하루에도 한 번씩 제게 꼭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퉁명스레 전화를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듯 저 역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언니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어요. 언니는 저의 대학 생활을 참 궁금해했어요. 다정아, 수업은 어때? 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아, 수업도 괜찮고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어. 정말? 얼른 더 얘기 좀 해봐.
언니 궁금해. 언니, 근데 나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좀 이따 연락할게.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친구들은 사귀었는지, 남자친구는 생겼는지 등등요. 하지만 전 대학의 새내기 생활과 세상이라는 공간에 첫 발걸음을 디딘 만큼 그 자유에 취해버렸어요. 처음 생긴 남자친구와 대학 문화, 알싸한 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들뜨게 했어요. 언니가 서운해할 걸 알면서도 연락도 조금씩 피하게 되었고, 제게 주는 자극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그 시간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절할이 많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대학교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형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언니가 처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말이었죠. 왜 집이 아니라 병원이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언니가 임신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한참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형부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형부는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살뜰히 제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어딘가 형부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언니가 병실에 있다며 들어가기 전 제 손을 잠시 붙잡더니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를 따라 들어간 병동 한 구석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언니가 누워 있더군요. 언니의 옆엔 이름 모를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언니는 그 기계들 사이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언니는 제가 온 걸 확인하곤 힘겨운 몸으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허연 입술로 방긋 웃으며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저는 언니의 품으로 뛰어들어 언니를 꼭 끌어안았어요. 언니가 왜 이런 차림으로 있냐고, 언니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제게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도저히 울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요. 언니는 6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했습니다. 병명은 간암이었습니다. 만성 간염으로 시작되었던 게 점점 진행이 되어 손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언니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을 생각에 행복한 미래만 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의 전화를 피했던 때가 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언니는 제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고. 그래서 두렵다고요. 저는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도저히 의연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언니를 혼자 두었다는 죄스러움에 언니를 안고 한참을 끄끄거렸습니다. 언니는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형부와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다 가고 싶다 말했어요. 저와 형부는 언니를 위해 그리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언니는 언니의 말처럼 정말이지 곱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살다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언니는 망가져가는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다정이 나 같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늘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야 해. 언니가 다 지켜볼 테니까. 알았지? 언니는 마지막까지 제가 잘 살길 바랬고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엄마였습니다. 저에게 열을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그런 엄마요. 저는 언니를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인생에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일인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뭘 먹어도 맛이 없었고 다른 대학 동기들처럼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상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한 건 형부였어요. 저제, 안 되겠어. 일단 정신과라도 가서 약이라도 먹어야 해. 아님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아, 싫어요.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형부는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며 제 손을 잡고 정신과로 데려갔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도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기 때문에 형부가 그리 한 것이었지요. 저는 병원에서 역시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저제, 언제나 힘들면 말해. 알았지? 마음의 병이 나은 것도 형부 덕분이었어요. 저를 깊게 공감해주고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이 형부였던지라 형부는 자주 저를 만나주었고 저와 언니를 보러 많이 가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형부에게 많이 의지했고 언니가 그리울 때면 형부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상실의 아픔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그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았어요. 제가 당시 가난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못하고 덕없이 부족한 돈으로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걸 알고선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간간히 용돈도 보내주었어요. 제가 행여나 거절하면 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라며 끝내 저를 설득시키곤 했어요. 저는 형부의 그런 배려로 힘들지 않게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취업 준비도 잘 하여서 턱하니 안정적인 회사에 붙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더 이상 형부도 처제 관계도 아니었지만 언니로 묶여진 인연이었고 그 인연은 깊어졌어요. 형부는 제게 언니 대신인 사람이었고 언니만큼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형부 앞에선 언니를 마음 놓고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부가 혼자인 게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고요. 나는 처제랑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하지만 형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사람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도 30이 되었어요. 제가 30이 되자 형부는 제게 좋은 남자들 주변에 없냐며 장난스레 선자리를 봐줄까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살기도 퍽퍽하고 딱히 결혼 생각도 없던지라 번번이 거절했고 인연이라면 자연스레 만날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인연이 나타나긴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그 인연이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이라는 걸 몰랐지만요. 제 인연은 저희 회사에 들어온 동료였어요.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온 소위 엘리트였어요. 거기다 허우대까지 괜찮아 여직원들 몇몇이 탐내기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며 주말에 만나자고 제게 다가왔죠. 토요일 날 영화관 앞에서 봐요. 괜찮죠? 저는 이게 데이트 신청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설레는 기분으로 데이트에 나섰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설레었어요. 더군다나 저와 다르게 학력도 재벌도 집안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한 이 남자는 제겐 정말 복권처럼 느껴질 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사람과 6개월 연애 끝에 더 판단할 것도 없다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 없이 비어있던 삶에 들어온 나의 새로운 가족이자 나의 남편이 정말이지 올곧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석같이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게 결국 한낱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그전부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화를 저에게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씨, 야, 내가 밥 차려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 너 말귀 못 알아먹어? 상사에게 조금만 구박을 받고 와도 그게 모두 저 때문이라는 듯 네가 아침을 안 차려줘서 어쨌다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절 들들 볶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내가 감싸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부부관계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니 잘 헤쳐나가보자 싶었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고 아침을 안 차리거나 옷을 안 다려놓으면 왜 이렇게 칠칠 맞냐, 너 이런 애였냐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선 너 같은 애랑 결혼한 게 내 평생 한이다, 한이야. 어휴, 머저리 같은 거.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이 있고서도 정작 상처를 받고 결혼을 후회하는 건 제 쪽이었어요. 결핍 없고 그림자 없어 보이던 이 사람이 사실 밖으론 착하고 인성 좋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뿐 사실은 개차반이었다는 걸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그런 생활을 지속해 나가던 중에 급기야 물리적으로 손까지 올린 일이 생기었어요. 그날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 날이었는지 기분이 내내 안 좋아 보였는데 집안이 더럽다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가 더러워요. 내가 맨날 얼마나 쓸고 닦는데. 그 말에 남편은 말대꾸한다며 손을 올린 거예요. 그 즉시 저는 울면서 형부에게 달려갔어요. 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면 분명 속상해 하실 테고 제가 마음 놓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건 형부밖에 없었어요. 저는 형부에게 남편에 대해 알게 된 이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러자 형부는 길길이 날뛰며 그런 놈이랑은 헤어지라고 했고 저는 눈물이 그렁해선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뱃속에 아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남편이 아니라 이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서류를 내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 낳고 조금 있다 이혼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혼 결심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지니 더 이상 절 구박하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밤에도 달려나가 사오고 제 배를 어루만지면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냥저냥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낳을 시점이 되자 저는 남편과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정부치고 살면 사라질 거라고도 생각했죠. 드디어 출산날 저는 양수가 터져 아픈 배를 감싸 안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분명 제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는데도 어디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결국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부는 남편보다 먼저 제 곁을 따라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늘이를 건강히 낳을 수 있었어요. 하늘이가 태어나고 난 뒤엔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은 좋아지는 듯 했어요. 아니, 제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2살 배기가 되자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성격이 나온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라는 핑계로 술을 먹고 들어오고 제가 뭐라 하면 다 잔소리라며 절 바가지 긁는 아내로 만들고 저는 독박 육아로 너무 지쳐가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와선 술 취한 얼굴을 하늘이의 얼굴에 부비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하늘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을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디 그 얼굴을 갖다 대. 당신 나한테 애 낳을 때 뭐라 했어? 육아 같이 하겠다며. 너 혼자 고생시키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내가 어디 나가야 할 땐 하늘이 봐주지도 않고. 하늘이 당신 애 아니야? 남의 애야?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야,
원래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내가 뭐 맨날 술 마셨어? 대신에 내가 돈 벌잖아. 넌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이깟 걸로 징징대냐? 그 말을 듣자니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주말이면 하늘이와 저는 내팽겨치고 자기 좋아하는 골프 치러 나가고 가끔 집에 들어와 하늘이에게 술 취한 얼굴 부비는 게 다면서 저는 정말 남편에게도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하늘이에게도 미안했고요. 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리곤 하늘이가 보는 눈앞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죽은 언니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언니가 나타나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에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있었던 건 언니가 아니라 형부였어요. 형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형부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고소라도 할까 싶어 급히 형부를 말렸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단둘이 살아가려 하니 정말 막막했지만 형부의 도움으로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처럼 형부가 주는 돈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30이 넘는 나이에 형부의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염치가 없었지만 형부는 그때마다 제게 말했어요. 처제가 잘 살아야 언니가 안 슬퍼하지. 우리 다 보고 있을 건데 처제가 못 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저는 절 위해 많은 걸 내어준 형부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부의 말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형부가 제게 하늘이를 보고 싶다며 집으로 오더니 자신의 집 문서와 그가 모은 돈을 건네는 거예요. 형부, 이게 뭐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형부를 재촉했지만 형부는 끝끝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알 수 있었어요. 형부가 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형부는 제게 숨기려 했지만 제가 형부가 먹는 약봉투를 보고 알아낸 거였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기도 아니고 살 수 있어. 형부는 제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형부의 말처럼 형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형부는 이미 갖은 항암 치료로 너무나 지친 상태였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다 합니다. 그래서 형부는 제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그저 하루하루 언니 곁으로만 갈 날을 기다렸다 하네요. 제가 형부의 삶이 정말 어떠했는지 들은 건 형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오열하며 쓰러진 제게 다가온 형부의 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형부에겐 빚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믿고 있던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3억가량 되는 적지 않은 빚을 졌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돈을 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몸이 상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부는 제게 그런 말을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아픈 것만 털어놓고 징징대기 바빴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형부는 형부의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돈을 꿔가면서까지 저를 챙겨주었던 거였어요. 제가 더 힘들다는 이유로요. 본인이 더 외롭고 아팠으면서 그래서 암까지 걸렸으면서요. 저는 그 모든 진실 앞에서 그저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형부의 삶을 헤아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 고통을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되었어요. 저는 요즘도 그래서 사실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 곁으로 너무 가고 싶었던 건지 그리 빨리 간 형부의 빈자리가 너무도 그립고 애달픕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어요. 형부에게 말하고 싶어서요. 형부, 그곳에서 저 지켜보고 계시죠? 저와 하늘이가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 보고 계실 거죠?
형부, 당신은 저의 오랜 친구였고, 때론 믿음직한 아버지였고, 언니 대신이었어요.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간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는데 말이에요. 나이 든 부모님의 변화를 볼 때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며 묘한 기분이 드는데 이별을 준비하는 건 참 쉽지 않더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특출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지혜가 부족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막 신혼에 단 꿈을 안고 살게 되었을 아내에게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 치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사별도 아닌 상당히 큰 사고로 아버지를 먼저 보내셨기에 어머니의 상심은 무척 크셨어요. 결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어머니에 관련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참 놀라운 반응을 했습니다. 기주 씨, 저는 당신과 있을 수만 있으면 다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 살아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제 걱정은 말고 그렇게 해요. 저도 내심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 든 시어머니와 함께 언제인지도 모를 때를 생각하며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여자 쪽에서 싫어할 거라고 하기에 제 입장에서 감히 구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언지를 주었고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저렇게 바로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기존에 살던 집으로 아내만 들어오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본래 저희 어머니는 말수도 적으신 편이고 본인 살림을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그다지 우리 부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마 저희에게 미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 자리를 피하시고 큰 안방을 내주시고 그나마 거리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지내시더라고요. 이 늙은이랑 한창 젊은 너희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 신경은 안 써도 된다. 어머니는 그냥 한 집에 혼자 있지 않게 된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거의 말도 섞지 않으셨고 매번 식사도 본인이 차리시고 아내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늘상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외려 어머니가 불편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에요. 가끔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 정도로 어머니는 아내가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우리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남도 가지고 놀러 다니라고 하셨죠. 그러는 사이 아이가 태어났고 딸아이를 키우는 내내 바쁜 아내는 중간에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아내가 다시 복귀를 어렵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여자가 가정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 내가 있잖니. 너는 직장 다니려무나. 내가 애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약간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아내는 이 말이 더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사실 우리 친정 엄마께도 여쭤봤는데 여자가 어디 애도 안 키우고 밖으로 돌 생각을 하냐고 하시는 거 있죠?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일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어머님. 그러면서 무척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돌이 지난 딸아이를 계속 업고 먹이면서 우리 부부가 출근한 사이 봐주셨고 밤이 되면 돈 버는 너네들 힘들다며 본인이 데리고 주무셨어요. 잠깐 아이가 열이 나서 아파도 낮에 데리고 소아과를 가는 건 어머니셨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봐주셨어요. 딸아이도 친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보통이 아니었고요. 아내나 저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그렇게 20여 년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누구나 이런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 그림에 누가 돌을 던져버린 듯 뭔가가 망가지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당연하게 우리 곁에 계셔주시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두 정거장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분 집에 다녀오시기로 한 날이었고, 딸아이는 역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역 입구에서 웬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왠지 낯이 익어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그게 자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힘없이 올려다보며 답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영지야, 여기 어디냐? 아, 나 무섭다. 할머니, 일단 나 따라와. 얼른 집으로 가자. 딸아이는 너무 놀래서 그대로 어머니를 일으켜 집으로 왔다고 했고, 전화로 이 일을 듣게 된 저와 아내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 주변은 다 꿰고 계셨고, 대신 아이를 봐주느라 여기저기 문화센터며 유모차로 지하철로 아이와 안 다녀보신 곳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집에서 몇 분 거리도 안 되는 지하철역 앞에 앉아서 길을 헤매고 계셨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못 본 것도 아니었지만 저나 아내나 선뜻 혹시 치매라면 어떡하나 하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차에 딸아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치매 아니야? 오늘 진짜 좀 심각했어. 그거 만약에 내가 못 봤으면 할머니 큰일 났을 거 아니야.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동네 부근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길을 횡단하다가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기에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작스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진정을 하지 못하다가 이럴수록 이성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장 빠른 스케줄로 센터 검사 예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 말을 꺼냈는데 어머니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검사를 왜 받아야 하니? 그냥 어렴풋이 딸아이와 같이 온 것만 기억하시고 왜 그렇게 오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시더군요. 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괴로웠지만 어렵게 설득을 해서 검사날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는 그날 몇 번이나 속으로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램을 냉정히 거절당하고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 상태의 어머니는 누군가 전담해서 붙어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안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딸아이는 학생이고 저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만두던지 간병인을 둬야 했어요. 실상적으로 우리 부부 둘 다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간병인을 알아볼 생각에 일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헌데 아내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제가 어머니 돌볼게요. 뭐? 회사는 어떡하고? 당신 이제 승진하잖아. 뒤이은 아내의 말은 정말 제 가슴을 쓰라리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영지 잘하는 동안 제 대신 돌봐주셨잖아요. 어머니 덕에 다닌 직장이니까 이제 저도 어머니 위에서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결심을 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다음날 바로 행동에 옮기더군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간병인을 써야 했나 후회스럽던 중 아내는 어머니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한 저에게 오늘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오더군요.
이렇게 모시는 체제는 안정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속도가 붙은 듯 날이 갈수록 안 좋은 징후들이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음식을 몇 번이나 씹다가 그냥 내뱉어 버리시고 공연한 심술을 부리시는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었어요. 갈수록 이상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으로 변해가셨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차라리 가벼운 정도였고 그렇게 조용하시고 스케줄대로 사시던 분이 더없이 날카로워지시고 짜증을 계속 내시더군요. 제가 있을 때도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아내가 있을 때는 더 힘들 것 같아서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신이랑 있을 때도 저러시지? 그게 어머니도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왠지 더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불안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인 저도 당황스러운데 며느리인 아내는 솔직히 더 견디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어머니 좋아하시는 찌개를 해드렸는데 갑자기 수저를 던지며 야, 간이 왜 이렇게 짜? 이걸 누구 먹으라고 소금탕을 끓인 거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딸도 저도 아내도 모두 놀랐습니다. 뒤이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었고 급기야 찌개를 엎어버렸어요. 으이구, 더럽게 맛없네.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병에 가깝게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서글프고 비참해지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날이 살이 빠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돌보는 게 가장 속편하지만 이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네?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보다 어머니 더 잘 봐줄 수 있는 곳에 보내드려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당신과 어머니 모두에게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당시 밤낮으로 안 주무시며 계속 중얼중얼거리시며 방문을 여닫기도 하시고 아내를 불러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딸아이에게도 평소 같지 않게 자꾸 화를 내시고 물건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얼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낫다는 주변의 권고도 있었는데 제 욕심에 그러질 못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아내의 생각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요. 안 돼요, 여보. 어머니 저렇게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정 힘들면 내가 말할 테니 일단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된 도리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도통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이 오고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아내의 말에 저도 포기하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치료센터도 자기가 모시고 다녀보고 밤잠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서 자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날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우리 가족을 아찔하게 만들었고 어머니를 진작 요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아내가 치료센터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잠깐 다른 층에 갔던 모양입니다. 센터는 1층이었는데 오가는 행인들이 좀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아내가 안 보이니 갑자기 찾으러 나가신 것이었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연신 이 말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요? 아이처럼 이 말만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센터 직원들은 당황해서 다시 교실로 모셔다 드렸지만
그들도 일이 있으니 잠깐 한눈을 팔게 되었고, 그새 어머니는 사라지신 것이었어요. 다닌 지 1년 된 센터였고, 아내는 어머니가 새삼 본인을 찾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10분이 안 되는 새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뛰어다니면서 찾던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고, 저도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가버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생살이 뜯기는 듯 가슴이 아파 그렇게 울며 저를 찾았다는 어머니. 금방 찾았지만 그 잠깐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날 저녁은 먹고 다 토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를 내가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니 6살 무렵 들었던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요. 겨우겨우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보시자마자 애처럼 앙앙 우시면서 흐느끼시는데 정말 땅속으로 꺼져버리는 듯한 비통함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단 죄책감에 사로잡혔는지 끄끄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내는 계속해서 울기만 했고 며칠의 충격에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말이 아니었고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들을 다 쓸어서 던져버렸고 거기에 아내가 팔을 맞아 가벼운 찰거상을 입게 되었던 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기로요. 이 이상 미루었다간 어머니도 지칠 대로 지친 우리로부터 제대로 된 케어를 받으실 수 없고 저희 역시 더 지치게 될까봐 이런 어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실 후자 쪽이 더 컸던 것이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으나 이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은 무너져 내리더군요. 막상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집에서는 더더욱 가족들에게 티를 낼 수 없었고 회사에서 홀로 화장실에 가서 꾸역꾸역 울었습니다. 말로 하면 아내에게 감정을 다 들킬 것 같아서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알았던 건지 답이 오더군요. 여보, 힘든 결정을 내렸네요. 잘 알겠어요. 이제 어머니께도 좋은 일이 되길 바래요. 제가 주변에 요양원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글자로 상황을 인식하고 나니 어머니를 진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 실감나서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무능한 건지 겉으로는 잘도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힘들어지기 싫어서 아내나 딸아이에게 어머니가 미움받게 될까봐 그 감정 자체가 견디기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온갖 본질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간병인을 쓸까 알아도 보았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말했더니 그 정도는 전문 요양원에 가서 보호사의 케어를 받아야 한다며 전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최근에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험한 욕설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조건이 나빴습니다. 점점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밤마다 큰 소리로 몇 시간을 엉엉 우시는 모습을 보니 이건 어머니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분들이 계시고 제대로 봐줄 수 있는 환경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시는 게 맞겠구나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왜 제 머릿속에는 어린 날 저를 품고 어르고 달래주시던 모습들이 자꾸 맴도는 걸까요?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알아본 요양원 입소 전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면서 어머니께 설명을 겨우 드리게 되었어요. 정신이 조금 멀쩡하실 때 힘겹게 말을 뗐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면 어머니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더 재밌게 해주신대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치매에 걸린 뒤 감정 기복이 심하게 오가면서 어린애처럼 격하게 짜증을 내시던 어머니가 요양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건지 어떤 건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뭐를 던지거나 대꾸를 하셨을 텐데 대답도 없이 그냥 제 옆 어딘가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견딜 수가 없어 뛰쳐나왔고 미친 듯이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마도 의미를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못 견디게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느덧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거의 몸의 반이 줄어버린 정도로 살이 빠져서 웬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몇 년 사이 우리 집 풍경은 너무나도 변해버렸고 딸아이도 모든 상황을 듣긴 했으나 당일이 되니 못 견디겠던지 엉엉 울면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를 보니 평소처럼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계셨고 딸은 눈물을 참고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계속 손을 꽉 잡고 쓰다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도착하게 되었고 몇 번 사진으로 건물을 보긴 했지만 주차하고 걸어 들어가는 동안 아주 낯선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를 모실 요양보호사님을 뵙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저는 연신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계속 대기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눈을 딴 데로 돌렸고 제발 여기서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내 마음처럼 잘 돌봐주시기를, 그런 애틋하고 저리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직원분이 요양보호사님을 모시고 오셨다며 문을 두드리셨고 저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자세를 고쳐섰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사항 등을 말하면서 더 눈물이 나고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꾹꾹 넘기고 잘 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윽고 문이 열리고 방으로 들어오신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머리가 얼얼하도록 충격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것처럼 어질어질해지더군요. 겨우 벽을 잡고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들어온 요양보호사 분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이순옥 씨, 제가 앞으로 잘 모셔드릴게요. 이날 아내는 수속할 게 있는데 아침 일찍 가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내에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위층에 있다고만 하고 안 보여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아내는 직원분과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분이 나가시자 그제사 입을 열더군요. 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아내의 말들은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보, 나 이 자격증 따느라 좀 고생했어요. 말 안 하고 당신 없을 때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언니도 이 자격증을 갖고 10년 전부터 지방에서 일하고 있으니 제가 물어보고 도움 좀 받아서 더 빠르게 따게 됐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일 못하게 할 게 뻔하니. 어때요? 옷 잘 어울려요? 돈도 벌고 어머님도 모시고 일석이조예요. 민망한 듯 수줍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형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꽤 오래된 일이고 아내가 가끔 치매 관련해서 뭔가 정보만 묻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화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양원도 아내가 이곳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었고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이곳을 고집했고 어머니 모시기에 괜찮다고 자꾸 말을 하기에 이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 현장을 나서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면접을 봤을 때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느껴졌고 어머니를 모시기에 상황이 여러모로 잘 맞았던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친정엄마보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우리 영지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내 꿈도 펼치라고 해주셨고, 나는 20년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당신도 아들이지만 나도 어머니에게 자식이잖아요. 뒤이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저와 생각 방향이 전혀 달랐더군요.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에 대해 다 알고 챙겨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더 좋은 곳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갈증을 느끼던 차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고,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당신이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중간에 알았다면 저는 선뜻 아내에게 자격증을 따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아내를 힘들게 할 수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며 막았을 거예요. 아내도 그런 나를 알았던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서 차로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고, 나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거나 낮근무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니 보고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젊을 때도 직장을 마련해 주셨으면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노후 직업을 또 만들어 주시네요.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데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셈이니 얼마나 과분해요, 여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울리고 찢어지게 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내가 해야 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스스로 나서겠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란 인간이 뭐라고 아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건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해주고 가끔 출퇴근길 따라가서 근황을 보기도 하고, 남이 아닌 아내가 어머니를 그곳에서 모셔주는 덕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저에게 무슨 복이 있어 그런 아내를 만났냐고 합니다. 그 말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제게 있어 너무나 과분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컸다며 매번 출퇴근길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아니 갚을 길이 있긴 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